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방선거 출마도 당권 도전도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당선인을 직접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당선인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자신이 먼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장이 끝나면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고 당권 도전도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인 만큼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영순위로 꼽혔던 안 위원장이 고사 입장을 밝히면서 인선 작업은 더 바빠졌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뜻이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과 속도도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선인 측은 국정의 두 축인 경제와 안보를 총괄할 수 있는 인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전문가의 주미 대사까지 거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통합형 총리 후보군으론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총리 지명자를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금과 대출, 재건축과 임대차 정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규제 완화의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폐지와 축소 방침에 대해서 시장에 혼란만 불러올 거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부동산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5일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된 규제와 세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강조한 이후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인수위는 공급과 세제, 금융까지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부동산 대수술을 예고한 겁니다. 특히 시장 기능을 회복시킨다며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가 꼽힙니다. 종부세를 깎아주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해서 집에 대해 세금 하나만 내게 해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세금을 무겁게 내는 것도 2년간 미루는 안도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대선 때의 공약이었죠. 집 살 때 빌리는 대출도 그 한도를 집값의 70%까지 올려주고 청년에게는 80%까지 올려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도 강력합니다. 현재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고요. 이때 집주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의 축소와 폐지가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의 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는 민주당도 공약한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임대차 3법은 상황이 다르죠. 벌써 민주당은 법 시행 뒤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자리 잡았는데 이제 와서 또 바꾸면 시장 혼란만 불러올 거라는 겁니다. 임대차 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보완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임대차 3법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올해부터는 커피숍이나 제과점의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을 쓸 수 없습니다. 당초 사용이 금지됐던 일회용품을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쓰게 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인데요. 업주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자체는 유지하되 당분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얼음을 가득 넣고 시원한 커피를 만듭니다. 매장에서 마실 때나 포장해서 가져갈 때나 주로 쓰이는 건 일회용 컵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많이 썼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고 이게 편하긴 편하잖아요. 하지만 모레부터는 매장에서 마실 때는 일회용 컵을 쓸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 사태 속에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내일이면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매장 안에서 손님이 일회용을 쓰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업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 사용을 선호하는 손님들과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님들의 인식 자체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회용기로 내어드리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 분쟁은 자영업자하고 고객들이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카페 등에서만 코로나를 이유로 일회용기 사용 필요성이 거론되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대부분 그릇과 컵, 접시 등 씻어 쓰는 일반 용기를 사용하는 식당에선 이런 논란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당초 계획대로 일회용 사용을 금지하되 과태료는 당분간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우려에 민감한 소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코로나 잦아드는 것하고 대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만에 종이 쓰레기가 25%, 플라스틱 쓰레기가 19% 늘어나는 등 폐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일회용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3년 전 수영을 못하는 한 30대 남성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망사고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 부인이 숨진 남편의 명의로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검찰이 숨진 남성의 부인 그리고 공범인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 지난 2019년 평소 수영을 못하던 39살 윤모 씨가 여기서 다이빙을 한 뒤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결론은 단순 사망사고. 그런데 5달 뒤 숨진 윤 씨의 부인이 보험사로 거액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생명보험금은 무려 8억 원. 하지만 부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재수사가 시작됐고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 증폭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재수사 끝에 부인이 불륜관계였던 남성과 함께 남편을 계곡에 빠뜨린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심지어 사건 이전에도 남편에게 독성이 강한 보거피를 섞어 먹이고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2번이나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윤 씨의 부인은 남편을 숨지게 했지만 보험사가 생명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인데 보험사가 계속 조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석 달째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부인 31살 이은혜 씨와 공범 30살 조현수 씨를 공개 수배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어제 큰 불이 났던 충북 청주의 산부인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산부들과 신생아들이 52명이나 머물고 있었던 병원 내부까지 연기가 들이닥쳤지만 불이 난 지 10분 만에 모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건물 6층에 있는 산후조리원 입구. 비상계단과 연결된 문을 열고 한 산모가 급히 뛰어들어옵니다.
다른 산모들도 전화 통화를 하며 줄지어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잠시 후 산모들은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비상계단으로 급히 내려갑니다. 건물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아기들이 있는 신생아실로 뛰어온 겁니다. 점점 용기가 꽉차서 못 나올 뻔했어요. 아기는 그러면 그때 같이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신생아실 가서 찾아서. 조리원 직원들도 얇은 천으로 아기를 감싸 안고 줄줄이 비상계단으로 대피합니다. 그 산모님이 아기를 찾으러 오셨고 안 오신 산모님은 이제 저희가 아기 다 데리고 나온 거죠. 같은 시각 병원 4층 건강검진센터. 병원 직원들이 급히 임산부를 비상계단으로 안내합니다. 입과 코를 수건으로 가린 임산부는 병원 직원이 직접 부축하며 계단 쪽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얼마 안 돼 검은 연기가 4층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8층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산모들은 링거를 팔에 꽂은 채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왕좌왕하다 곧 비상계단으로 향했고 2층에서도 병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환자 가족들과 보호자들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이미 검은 연기가 건물 1, 2층을 덮쳤지만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직원들은 지하 1층까지 걸어 내려와 불이 난 반대 방향 통로로 신속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불이 난 지 10분 만에 병원 안에 있던 125명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